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중요시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될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놀라는 특이한 점이 오트밀이 다 보이고 다른 견과류와 씨앗류가 다 보이거든요. 거기에 산뜻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리류를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특히 좀 라이트하게 가면 좋겠고요. 저녁 식사는 위험합니다. 내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은 심리가 꽤 커요. 그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면은 어떤 식사법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나이 들게 만드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햄버거, 피자,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이 몸을 건강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해지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요, 좀 대답하기 애매해집니다. 왜냐면은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은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수면 습관도 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오직 음식만 건강하게 만들었냐? 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건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어디서 기다리면서 미슐랭 잡지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참 재밌는 아티클이었어요. 바로 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전에는 지중해 식단이었다. 지금은 일식이지만 미래는 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지? 미슐랭 잡지에서 전 세계에서 장수 국가들을 꼽으면서 한국을 꼽으면서 김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 안에 단서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었습니다. 지중해 식단, 일식의 낫또, 한식의 김치, 모두 다 장내 미생물을 위한 식단이더라고요. 이 장내 미생물 주제는 토픽은 좀 핫하죠.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근데 선생님, 유산균 먹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유산균 먹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유산균을 따로 복용하시는 거는요, 내 장내 미생물의 한 2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런 균을 복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은 따뜻해야지 배양이 되고요, 빛이 많이 없어야 되고 산소가 많이 부족해야지만 잘 자랍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을 캡슐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었어,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가서 배탈이 났어요. 그런 경우에 리셋이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유산균을 따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장내 미생물을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식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발효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이런 밥 있잖아요. 그 밥을 어떤 식사를 잘 골라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중해식 식단을 꾸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자꾸 발효 음식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김치를 잘 먹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반찬들이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저런 나물도 많고. 하지만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 매일매일 김치는 꼭 들어가고요. 김치가 배추김치 말고도 무김치, 파김치, 여러 가지 김치 종류로 해서 꼭 식사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제 선생님, 어떻게 내가 치매와 파킨슨 병에 안 걸리려면은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도 솔직히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그 해답은 장내 미생물에 역시나 있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 Leaky Gut Syndrome 이라는 질환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책자에서 보면은 우리 장 세포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여기는 음식이 지나가고 음식물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건강하게 뉴트리언트가 들어온다라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림이에요. 정말 실제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이런 장피세포들을 보면은요, 장피세포들이 옆으로 딱딱 붙어 있지가 않고요, 그 사이사이로 독소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독소들이 이제 독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포파워 세카라이드, 이런 LPS라는 독소가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하면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LPS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환자분들을 보면은 LPS 수치가 굉장히 낮고요. 제가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장누수 증후군을 왜 이야기할까요? 네, 바로 예상하셨죠. 장뇌축입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도 저희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한 많은 것들이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그러죠. 저희 뇌에서 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신경인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주신경을 타고요, 이물질들이 쭉 올라가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제 파킨슨병과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면은요, 요새 들어서 새롭게 발견된 것인데 아밀로이드, 신뉴클린 이런 나쁜 불순물들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혈류와 미주신경을 타고 쭉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내 미생물을 관리를 했을 때 이런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는 결과는 입증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앞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먹는 영양제 참 재미있는 거가요, 유행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영양제에 대해서 어머니 2년 전에는 이거 드셨어요? 2년 후에는 이거 드시고 계실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만큼 유행도 많고요. 그래서 또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한번 한 어르신은 영양제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오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 노년내과 의사가 어떤 영양제를 먹냐라고 혹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꼭 두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유산균이겠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그리고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내 미생물 관리를 위해서 유산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치매, 당뇨, 면역력 등등 예방을 하고요. 또한 비타민 D는 여러분들 너무 잘 들으셔서 익히 잘 아시죠.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를 하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도 면역력을 위해서 많이 챙겨 드셨었고요. 순환기, 당뇨, 치매 여러 분야에서 일타쌍피를 하실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저는 적어도 한 5,000 유닛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는요, 솔직히 저도 가끔은 먹고요. 생선을 자주 먹은 주에는 피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제 미국 환자, 백인 환자분들의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하면은 정상으로 나와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정상에 거의 턱걸이 아니면은 부적증으로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오메가3는 한국 사람이 더 좋습니다. 백인 사람들 피쉬, 생선 잘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드신다면 오메가3는 따로 안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있으셔서 심장내과 선생님이 오메가3를 권장을 하셨다면 그건 다른 얘기니까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식단 비결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미국이 참 실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짱이다, 우리가 짱이야, 너네들 우리 따라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최고의 장내 미생물을 찾기 위해서 팔로알토, 이제 노던 캘리포니아 북가주 사람들의 대변을 콜렉트를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 교수님, 저스틴 소넨버그라는 교수님이 그래도 혹시 장수마을 가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검사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는 특별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족에 있는 대변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장내 미생물 특정한 거 하나가 딱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주 방대했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마치 벌목을 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중요시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될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침에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먹고 싶어 해요. 저는 아침 식사로 주로 그릭 요거트와 그래놀라, 베리류 이렇게 혼합해서 먹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2분 채 되지 않고요. 그릭 요거트는 한 통 크게 사셔도 좋고, 그래놀라, 많은 분들이 이제 시리얼을 찾으시는데 시리얼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최대한 피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래놀라는 특이한 점이 이제
오트밀이 다 보이고 다른 견과류와 씨앗류가 다 보이거든요. 거기에 산뜻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리류를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대부분 싸가져 가는 거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출퇴근 하시는데 1시간씩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좀 많이 하시죠. 어떤 점심 식사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때요. 최대한 가공이 덜 되어 있고 재료 중에서도 섬유질이 많을 것 같은 음식들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 조금 함유되어 있는 식단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특히 좀 라이트하게 가면 좋겠고요. 식곤증 안 와야 되니까요. 저녁 식사는 위험합니다. 내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은 심리가 꽤 커요. 술 한잔도 하고 싶고, 그쵸? 하지만 그 함정에 제가 빠지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식사를 하냐면요. 자연식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마트를 보시고 장을 보실 때요. 여러 가지 야채와 채소를 사시고 옆에 고기 섹션으로 가셔서 적색육 괜찮습니다. 생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요. 간단하게 고기를 살짝 굽고 쌈밥을 해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준비하는데 얼마 안 걸리고요. 된장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요. 아주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절식과 간헐적 단식, 이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 노년내과 전문의로서는 절식은 좀 안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소식하신다, 절식하신다 하시면서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셔서 낙상을 당하시고 그 반대로 고기를 드시면서 칼로리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운동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면서 낙상을 예방한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롱제비티, 이 장수 쪽에서 보면은요, 절식은 참 무시 못하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롱제비티계에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래파마이신, 이제 mTOR 인히비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mTOR라는 것은 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노벨상을 탄 오토파지 그 개념도요, 절식을 통한 거예요. 절식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먹는 음식에서 한 20에서 25% 칼로리를 줄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키포인트는 20에서 25%가 아니었어요. 칼로리였어요. 그 뜻은 내가 하루에 얼만큼 칼로리를 먹는다라는 것을 일단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측정할까요? 요새는 어플도 많죠. 이런저런 음식들 사진 찍고 어떤 음식인지 넣으면은 칼로리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면은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요, 이런 절식을 하시는 분들, 내 칼로리를 카운팅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 중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안 좋아하는 개념은 이 같은 칼로리이지만 속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하나랑 햄버거 하나, 그러니까 치즈버거가 아니에요. 치즈는 빼있고 빵하고 햄버거만 있는 그런 단순한 햄버거와 칼로리가 똑같은 거 아셨나요? 아보카도가 속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 미네랄, 이런 비타민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칼로리 240이라는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절식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1200 칼로리를 맞춰야 돼. 그러면은 아보카도 240으로 채우시겠어요? 배고프거든요. 햄버거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로리 계산은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65세 이상, 55세 이상 내가 근감소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절대 절식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살도 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요새 안 그래도 식사 많이 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식 가능하고요. 내가 제한된 칼로리를 이제 섭취를 하는데 너무 안 좋은 것만 섭취하면 안 되니까요. 절식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음식들이 건강한 칼로리를 주는지, 어떤 열량을 주는지 공부를 먼저 하시고 시도를 해보시고 나서 점차 칼로리를 줄여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30가지 플랜트 챌린지는요,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플랜트, 즉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플랜트라고 얘기를 해서 30가지 이상을 일주일에 먹느냐라는 챌린지인데요. 참 재밌게도 이제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팀 스펙터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상 플란트를 먹는다 라는 그룹들마다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30가지 이상 플랜트를 섭취한 그룹이 더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리서치 기반을 가지고 챌린지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각종 플랜트를 좋아하는 균들이 장내에서 자라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플랜트를 먹어야 된다 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또한 여러분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물 많이 먹지 그러면서 하나 둘씩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요 30개 금방 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 30가지를 1년 동안 먹으면은 다양성은 좋아진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이런 플랜트 외에도 다른 플랜트들을 더 섭취를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요 문화에서 좀 벗어나시면 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물들 너무 좋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점심시간에 생당근 그리고 샐러리 이렇게 짧게 토막토막 내가지고요 간식으로 피넛버터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피넛버터도 이제 견과류에 속하고요. 그렇게 해서 간식을 처리해보고 아침 식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놀라도 섭취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트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노화에도 저속 노화가 매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고 건강식단으로 식사하시는데 엄청 등산 좋아하시고 딱 햇빛에 너무 그을리셔가지고 주름 많으신 분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부럽나요?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피부가 그러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부럽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도 관리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좀 피부가 건성 피부라서 좀 타고났어요. 뭐 많이 바르지도 않아도 되고 여드름도 많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역시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피부를 챙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좀 후회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심플하게 루틴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떤 것이 가장 과학적일까? 정리를 했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외선 차단이고요. 두 번째는 보습이에요. 이제 자외선 차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햇빛만 피하면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자외선을 차단을 함으로써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들이 부식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콜라겐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자외선을 생각하시면은 꼭 콜라겐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콜라겐에 연관되어 있는 거는 레티놀이거든요. 이제 아침에는 선블락을 바르고 집에 돌아와서 세안을 꼭 하신 다음에는 레티놀 나중에 바르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세안을 하고 나서 내 피부에 맞는 보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양롱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욕창까지 관리하는 의사로서 흉터 상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요.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습진이 생겨요. 수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아토피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내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도요 정말 일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이제 보습제를 발랐어요. 근데 또 찐덕해. 어떤 거는 너무 빨리 증발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나한테 딱 맞는 보습제 찾으셔야 되고 샤워를 끝나고 세안이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바르셔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20대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30대부터 이제 피부가 많이 망가지게 되죠. 그 이유는요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20대까지는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피부를 보조를 하고 있는 스트럭처를 잡고 있는 물질들이 생성이 잘 돼요. 하지만 이제 30대부터는요 이런 물질들의 생성이 더뎌지고요. 실제 연구로 보면은요 콜라겐 생성은요 이제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20대까지는 이제 나의 청춘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30대부터 이제 일에 매진을 하시면서 불규칙적인 습관과 이제 스케줄을 소화를 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것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피부에 많이 오고요. 또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내 볼에 있는 지방도 재배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볼이 들어가고 더 늙어 보이는, 나이 들어 보이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네,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요 요인은 꼽자면은요. 여러분들 유명한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 실린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러면서 한쪽은 굉장히
노화가 빨리 오고 한쪽은 그래도 탱글탱글한 피부를 갖고 계신 트럭 운전자 분이십니다. 그분은 트럭 운전을 오래 하시면서 한쪽에 자외선 노출을 많이 받으셨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외선은 이롭습니다. 내가 햇빛을 받으면서 따스함을 느끼는 게 바로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외선은 우리 피부 속에 근육 속에 뼈 속까지 침투를 하면서 미토콘드리아를 촉진을 시키면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정말 이로울 거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밭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햇빛을 보더라도 자외선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선크림 바르시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피부를 늦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을 보면은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술, 담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과음과 흡연은 꼭 삼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먹는 식습관입니다. 요새 브이로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끊는다. 탄수화물 일주일 동안 끊었더니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저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탄수화물을 끊는 것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라 솔직히 초가공식품, 빵, 쿠키, 내가 요리를 안 했지만 바로 요리가 되어 있어서, 조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초가공식품 많이 먹는 습관이라면 피해보세요. 자, 피부에 좋은 영양소를 꼽자면은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참 좋거든요. 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드시는 거예요. 일반 콜라겐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 도가니에 많으니까 도가니탕 먹어야겠다 뭐 그러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그런 콜라겐을 그렇게 섭취하다 보면은요, 단백질을 다 분해해 버려서 아미노산으로 변해서 저희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콜라겐 자체를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중에 많이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콜라겐 펩타이드를 드실 때 이제 비타민 C와 같이 복용을 하시면 더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동물 실험에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했을 때 피부까지 전달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콜라겐 그러는데 콜라겐은 왜 자꾸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콜라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뼈대가 있잖아요. 저희 피부에 뼈대가 되는 것이 콜라겐입니다. 뼈대가 약해지고 무너지면은요,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점점 내려오게 돼요. 그러지 않고 콜라겐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잡아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피부과에서 받으시는 이런 레이저 치료도요, 대부분 이런 콜라겐을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글루타치온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죠? 미백 효과 있으니까요, 좀 까무잡잡하신 분이면 글루타치온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효과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세안과 보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시고 이제 세안을 하실 때요, 나한테 맞는 이런 세안제 꼭 찾으셔야 되는데, 특히 바 소프, 비누는 좀 피해 주시고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 꼭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따로 제품 사용하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으로 어느 정도 피부가 잘 깨끗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제품 쓰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비벼서 세안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세안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보습 꼭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보습제를 이제 화장대에다 놓느냐 아니면 화장실에 놓느냐 이건데요, 샤워 끝나고 이제 세수 끝나고 얼굴에 수분이 좀 남아있을 때 바로 즉시 10초 안에 여러분 보습해 주셔야 합니다. 보습제로서는 호호바 오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레티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레티놀이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있고 레티노익 애시드,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레티노익 애시드를 여드름 때문에 처방을 좀 해줬지만 제 자신에게 시도한 거는 이제 몇 년이 안 됐거든요. 좀 듣기에 생소하고 왠지 후기를 보면 따갑다고, 그래서 하지만 저도 이제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티놀은 피부에 탄력을 담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꼭 레티놀 바르시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레티놀이 햇빛과 닿게 되면은 피부가 검게 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밤에 바르시고, 만약에 사용해 보셨는데 얼굴이 따끔거리면은 더 소량으로 사용해 보시고요. 주의사항으로서는
임산부나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꼭 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얼굴에 세균이 안 나게 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안을 하는 목적은 얼굴에 있는 먼지나 찌꺼기를 씻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핸드폰을 좀 자주 닦습니다. 얼굴에 많이 갖다 대기도 하고요. 또한 밖에 나가서는 얼굴 절대 만지지 말고, 세 번째로는 잠을 잘 때도요, 똑바로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먼지들이 내가 옆으로 잤을 때는 볼, 피부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세균들이 피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새 피부과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격 때문에 입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성비 높은 두 가지 시술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이저 시술인데요. 점, 비립종, 그리고 편평사마귀, 이런 피부 질환을 위한 레이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톡스고요. 이제 보톡스의 가격도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저도 여기 눈가에 주름이, 여기 이마에 좀 주름이 생겼는데, 이런 주름이 생기기 전에도 미리미리 보톡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름 예방하기 위해서 주름 보톡스 맞으시는 것도 가성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혼자 건강해서 혼자 잘 먹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 잘 연마하셔서요,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전해주시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건강해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나이 드는 법 한번 펼쳐봐 주세요. 감사합니다.